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4월 2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1분기 은행 연체율 역대 최고 속출이다. 부실 채권도 비상이다. 아이쿠야,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가계, 기업 연체율 일제히 상승, 부동산업 연체 유독 많다. PF 쪽에 그쪽에도 지금 폭탄이 거의 터질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깨 소식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PF 쪽에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도 오르면 눈덩이 부실 우려. 금리 올리지 마라 이 소리지. 예. 단순 평균율이 0.40%. 작년 4자분기 대비해가지고 0.06% 상승. 원화대출 연체율은 이거 0.07% 높아졌고, 가계는 0.01%, 기업이 이구 0.12%. 아이고 많이 올랐네요. 대기업 연체율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뛰었냐? 0.03에서 0.32% 뛰어서 2018년 2, 4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절단입니다. 절단이네요. 표가 여기 있네. 절단이네요. 많이가 뭐 좋은 소식 없네요. 물론 지방선거 전에는 어땠는지 이 땜빵을 하겠죠. 누가?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가. 넘어가고, 정청래 만난 하정우 청와대 사퇴 후 보궐 출마 공식화, 부산 북갑 3파전. 이러면은 뭐 원래 부산 북갑이 원래 전재수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시 뭐 수성하겠다 이 소리겠지. 근데 야는 이미 우자 코밋됐죠. 국회를 가려고 한다. AI를 발판으로 그런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AI 수석을 합니까? 지금 들어가서 1년도 안 됐는데. 잘 돌아간다. AI는 그냥 국회용으로 발판용으로 쓰고 간다 이게겠죠. 하정우, 한동우, 박민식. 한동우의 경우에는 진짜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개뿔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밀리다 와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하는데 박민식이 한다. 2등, 우짜는 3등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는 2등으로 나온다면서요. 이게 다 공중전에다가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까 이런 건데 뭐 바닥 민심 어째 될런지 모릅니다. 근데 나이 든 양반들은 한동훈이 안 좋아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짜는 3등 예상했는데 우짜들은 참 보면 되겠죠. PK 선거구도 영향 미칠 변수. 영향 미칠 변수 별로 없고 뭘 영향을 미치냐, 영향을 미치긴 해. 하중우가 무슨 뭐 대선 주자급이야? 무슨 영향을 미치냐, 예상이 미치네. 참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나 빨리 해가지고 뭐 말씀드릴 거 해가지고 얘기하죠. 네, 금덩이 보시면 어제 가지고 0.59% 하락해서 1온스에 4,681.66이 됐습니다. 예, 그렇네요. 요 레인지를 갖다가 너무 밑으로 가지고 떨어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위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밑으로 떨어질는지 요걸 갖다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은덩이는 0.18% 하락해가지고 좀 키울까? 0.18% 하락해서 1온스에 75.49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도 22평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 되고, 자,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는 우자가 왜 브렌트유를 하느냐? 지금 그나마 유가가 높은 게 무조건 현실을 반영하는데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해가지고 합니다. 그 5만 6월물의 경우 지금 103달러, 요거보다 스프레드가 5달러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는 무려 12달러나 싸고요. 거기는 그거는 아예 패스해야 되고, 브렌트유가 그나마 해가지고 108.23달러 1배럴에 이래야 되니까 우자가 이걸 쓰는 겁니다. 지금 뭐 유가가 비싼 게 그나마 현실을 최대한이라고 말하기도 그렇다마는 하여간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싼 거 써야 됩니다. 비싼 걸 갖다가 봐야 된다. 그게 뭐 그나마 가깝게 가는 거, 현실에 가깝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차트는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 가서 나온 차트를 갖다가 올려놓고 말씀드려 보면, 골드만삭스는 중동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페르시아만 지역 에너지 생산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상품 애널리스트들은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올해 2026년 마지막 3개월,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에 1배럴에 약 90달러. 이것도 많이 싼 것 같은데.
하여간 90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자교적으로 이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이 80달러다. 1배럴에 80달러가 바닥인 것 같다. 물론 뭐 수요 파괴 일어나면 글로벌하게 수요 파괴 일어나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자가 보기에는 80달러가 거의 바닥이라 봅니다. 하여간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4사분기에 1배럴에 90달러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그 90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에 전망했던 게 얼마다 1배럴에 80달러인데 이거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미국산 원유 뭡니까? 서부 텍사스유죠. 서부 텍사스유 역시 올해 4사분기에 1배럴에 83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 전망치인 1배럴에 75달러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략 한 8달러 정도 더 올렸다 이게 되죠. 근데 이것도 뭐 우짜 보기에는 거의 뭐 바닥입니다. 바닥. 80달러가 거의 바닥이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자, 넘어가서 미국 달러 인덱스 보시죠. 미국 달러 인덱스는 0.06% 살짝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이 되겠죠. 아침에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갭 하락이 떴었습니다. 이거 왜 떴는지는 조금 이따가 해가지고 우짜가 악시오스 얘기를 보도를 얘기하면서 왜 이런 헤드라인 쇼가 아직도 먹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하여간에 아침에 갭 하락 뜨는 바람에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로우가 98.214 이리 뜨죠. 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손실을 갖다가 보전했다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하락폭을 줄여가지고 98.476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아이고, 높아지네. 네, 원화 보시죠. 원화는 내가지고 지난 24시간 하다고 해가지고 0.13%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74.28원입니다. 좋아졌다는 게 1474.28달러다. 예, 그러니까요. 어제 달러 인덱스 어제 아침에 해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갭 하락 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예, 요거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내려간다 진짜. 우짜가 해외 직구 좀 땡겨 몰라 해도 이게 참나 그러네요. 이래가지고 못 땡깁니다. 이래가지고 뭘 하나 좀 땡길라 해도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이 이게 참 미치겠다 진짜. 넘어가고 자 엔화 오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09% 거의 뭐 달러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9.422엔이 됐습니다. 아이고 하단이 159.11로 절단이죠 진짜. 이게 절단입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보셔야 될 이벤트가 하나 있죠. 일본적 관련해 가지고 4월 28일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있는데 관련해서 코멘트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만약 오늘 하지 않는다면 우짜 보기에는 일본 중앙은행 이쪽에서 그 지금 총재하고 등등이 물론 우짜가 보기에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뭐 이미 뭐 뉴스도 나왔고 실제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4월 이번 4월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짜가 보기에는 큰 실수가 될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보호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갖다 계속 유지하라는 압박을 제일 많이 넣을 게 누구로 추정됩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하여간에 엔캐리 트레이드 보호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보호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미해질 거라고 보고요. 항상 세상 사는데 그렇다시피 똥을 제때 싸야 되는데 똥을 제때 안 싸면 문제가 뭐 반드시 터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때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하다 이러면은 폭탄 일본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지키려고 하는 이거 그 와중에 또 폭탄이 커지고 있는데 폭탄의 크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아이고 이미지가 조금 그렇네. 예, 중국의 산업이익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중국의 산업이익이 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발표됐는데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이쪽에는 그 산업이익이 1월부터 2월,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YTD입니다. 이어 투 데이트 이거 나와있죠? 이어 투 데이트 그리고 YTD로 해가지고 발표된다는 거. 말씀드리면 중국의 산업이익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부터 2월까지가 15.2%인데 1월부터 3월까지가 15.5%로 더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산업이익의 견조한이라 해야 되구나. 중국 산업이익의 견조한 성장은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수요 및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라는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국영기업 이익이 1월부터 2월까지가 5.3%였는데 1월부터 3월까지가 10.1%로 많이 올랐습니다. 금액으로는 6,196억 위안으로 늘어나면서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우자가 이었던이라는 건 왜 그러냐? 중국 공산당에서 그 민간 기업들 때려 부셨지요. 그게 한 우한폐렴 지나고 난 후에 두드러 팼는데,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민간 기업은 1월부터 2월까지가 37.2%인데 1월부터 3월까지가 25.4%로 억수로 많이 둔화됐습니다. 금액으로는 4,305억 위안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공기업,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6,196억 위안인데 민간 기업이 4,305억밖에 안, 5억 위안밖에 안 된다. 차이가 벌써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다 합치면 1월부터 3월까지가 20.9%로 산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금액으로는 1조 3,055억 위안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이 19.1% 증가한 1조 2,384억 위안이었고요.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2% 증가한 광업, 땅 파가지고 뭐 만들어 뭐 물건 캐내는 건 광업. 그리고 다음은 유틸리티 이게 되는데 유틸리티의 경우 퍼포먼스가 제일 처참했습니다. 마이너스 3.2%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업 지원 서비스 요즘 안 그래도 뭐 원자재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지겨집니다. 광업 지원 서비스가 무려 264.6% 대폭발했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똑같죠? 이것도 원자재 쪽하고 다 연결됩니다. 비철금속도 116.7% 폭발했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제조업도 124.5%로 억수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자, 요거는 오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이상하네. 전 세계 정부 빚이 111조 달러를 돌파했다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계속해서 뭐 미룰 수도 없고 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죠. 이란전 때문에 뭐 다 밀리고 자빠졌으니까 하여간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소스는 IMF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전 세계 정부들의 부채가 무려 111조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IMF 추정치입니다. 전 세계 공공부채 총액은 2000년 여기죠. 2000년 시작할 때 여기 2000년 이 당시에 20조 달러였는데 뭐 2025년까지 무려 해가지고 25년 사이에 무려 460% 대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폭발, 대폭증, 하여가 그래 되겠네. 1등은 당연히 미국으로 38조 3천억 달러, 물론 이 공식 데이터 기준이죠. 38조 3천억 달러로 1등이고요. 2등은 18조 7천억 달러인 중국, 중국. 그리고 3등은 유럽 가지고 17조 6천억 달러. 4등은 일본 9조 8천억 달러. 요래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해가지고 선진국들이 9조 9천억 달러. 그리고 여기는 이머징 마켓하고 지금 개발도상국 해가지고 16조 6천억 달러. 보면은 뭐 일본 미국하고 이런 거 중국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렇지 다른 동네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유로 달러 시스템으로 보면은 미국 달러가 이렇게 많이 미국 빚이 이렇게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왜 저렇게 퍼포먼스가 유지되느냐? 왜? 유로 달러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을 뺀 다른 지역에서의 빚이 미국이 늘어나는 빚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값이 아직도 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보면 또 3,000% 빠지다. 자 이렇게 되고요. 미국의 부채 증가율은 우리가 이거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200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연평균 8% 상승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은 동기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연평균 18%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이러면서 글로벌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14배나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달러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 달러가 저렇게 그러니까 미국 빚이 저리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아직도 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 밖에서 그렇게 빚을 키우고 앉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대표적인 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가겠죠. 레스트 오브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이래 되고요. 자 이어서 해가지고 빚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뭘 봐야 됩니까? 출산율을 좀 한번 봐야 되죠.
미국 출산율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일반 출산율, 뭐 출산율인데 뭐 여기 또 일반 출산율 뭐 이래 하더라고요. 일반 출산율은 2025년 작년에 15세부터 44세 여성 1,000명당 53.1명, 아기가 53.1명이 태어나면서 가임기 여성 1명당 1.5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반올림해서 1.6이라고 된 거고요. 1.57명이 태어나면서 해가지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요. 2025년 작년 기준 해가지고 중국의 출산율은 아마다 0.98명이었고요. 일본은 1.13명이고요. 한국, 우리나라는 0.80명이었고요. 대만은 0.72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동북아, 그러니까 이거 아시아 쪽은 절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인구 교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 무식하게 하면 2.33명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보건, 그러니까 이 그 의료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대략 해서 인구 교체 비율을 갖다가 교체 수준을 갖다가 2.1명으로 보는데, 중국은 0.98명이죠. 일본은 1.13명이죠. 한국은 0.8명이죠. 대만은 0.72명이죠. 크게 못 미친다 이게 됩니다. 요거는 뭐 글로벌 레퍼티라이즈 가지고 되는데, 그나마 호프인 중국, 아프리카 여기도 지금 출산율이 계속해서 떡락하고 있다. 관련해서 유엔에서 무슨 뭐 2100년이 되면 뭐 지구에 사람이 버글버글 가지고 뭐 떼분배를 못할 거라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예, 안 맞잖아요. 우자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하여간에 출산율이 떨어진 바람에 중국 인구는 2022년 이후에 771만 명이 인구가 감소했고요. 일본 인구는 2005년 이후 기준으로 해서 672만 명이 감소했고요. 우리나라 한국 인구는 2020년 우한폐렴 이후 53만 6천 명이 감소했고요. 대만은 똑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2020년 우한폐렴 이후 33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혀 좋지 않다. 여기서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는 그나마 해가지고 호프, 우리 인류의 호프는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도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토막 났죠? 예, 1970년대 비하면 반토막 난 거다 이래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이란전 59일차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미국 해상봉쇄에 이란 원유 저장고 포화, 폐탱크, 철도까지 동원한다 이래 되죠. 이거는 뭐 미국이 가지고 위성사진 등등, 그리고 이란 내에 있는 이 소식통 또는 이 간첩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구라라고 할 수는 없고요. 관련해서 우자가 어젠가 이란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영상을 본 콘텐츠를 갖다가, 물론 뭐 지금 뭐 회원용입니다만, 하여간 이제 그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계산하고 이런 거 등등 하면서 이란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게 해상 봉쇄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가 제때 들어갈 때 배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미 해군한테 납포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빨리빨리 들어와서 빨리빨리 배가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물량이 안 밀리는데 그게 물량을 빨리 못 빼내다 보니까 이 꼴이 나는 거죠. 예, 그래 됩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우자가 어제 가지고 회원용으로 일단은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먼저 올려놨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이란전 얘기 59일차 얘기를 갖다 계속하죠.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인 에브라힘 레자이는 이란이 제시한 조건이 10개 조항, 이것도 벌써 이거 지난달부터 나온 얘기죠. 예, 지난달부터 나오고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떠든 건 언제입니까? 휴전하기 직전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10개 조항이 뭐 왔다리 갔다리 계속 얘기되고 있고, 지금 계속 그거 우라카이 해가지고 써먹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어서 숫자가 악시오스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간에 이란이 제시한 조건에 10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란이 제시한 조건이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피해 배상금 지급,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이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관리권, 뭐 아주 핵심이죠. 이게 이란의 관리권 수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면 또 우자가 합떠들 게 있죠. 이거 오늘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오네. 네, 우자가 이거 악시오스 어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악시오스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캡처하는 시간 기준에서 11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캡처했는데 11시간 전에 나온 기사다. 즉 이게 이란에서 이미 말티 나온 다음에 악시오스에서 뭉개고 있다가 시간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미 국장 열릴 쯤 해가지고 이걸 갖다 터뜨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악시오스 등 사실상 모든 미국 언론에서 헤드라인 장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 했습니까? 파키스탄, 이거는 오만이고, 파키스탄이 요즘 헤드라인 장사 소스를 갖다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고, 하여간에 모든 미국 언론에서 헤드라인 장사를 하고 있고, K 찌라시, 한국 찌라시가 우라카이 하는 패턴을 지겹도록 현재 보고 있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4월 27일, 즉 어제 이 악시오스 기사, 이 뭡니까? 이란 오퍼스 USD 리오픈 스트레이트.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이란이 미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을 제안했지만 핵 협상은 연기 이 말이죠. 예, 그게 됩니다. 자, 뭐 맨날 똑같은 헤드라인입니다. 까놓고 여기서 맨날 똑같은 헤드라인이에요. 뭐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맨날 똑같은 헤드라인인데 시장은 또 열광적으로 반응해서 어제 또 올랐죠. 예, 그래 됩니다. 하지만 악시오스 우자가 대표적으로 요즘 장사를 제대로 해먹고 앉아있는 악시오스 기사를 갖다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악시오스의 기사는 이란의 반응이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란에서 반응이 나오는 시간이 11시간, 그러니까 이거 기사 쓰기 11시간 전에 이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을 갖다가 묵혀둔 쉬어 빠진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관영통신인 타스님은 이란의 조건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 마련, 피해 보상, 뭐 좀 전에 나온 거 이란 의회에서 나온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군사 공격 재개 금지 보장, 해상 봉쇄 해제 등이 포함된다라고 타스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1시간 전에 보도한 겁니다. 타스님을 통해 정확하게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가운데, 이 11시간 동안 묵혀뒀던 쉬어 빠진 걸 갖다가 소개했어요. 악시오스에서. 근데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란의 조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무즈 해역건이 있잖아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주식판이 과열될 때까지, 그러니까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11시간을 기다렸다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고 상황실에서 논의할 것이다 라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자가 이 헤드라인 장사에서 정말 놀라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오는 것 같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걸 갖다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시장이 원하는 그림이 보여질 때마다 주가가 얼마나 반등하는가, 이게 우자가 진짜로 놀라운 점입니다. 이거 한 달 넘게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꼴이다. 예, 이거 뭐 대단하다 봅니다. 네, 이런 뭐 해가지고 그 유로 저트 엔진 이거 디젤 프라이스 나오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벌써 23분이나 됐으니까. 이란전 발발 후 유럽 연합이 화석 연료, 그 더럽은 화석 연료 수입에 무려 320억 달러를 추가 지출했다고 해가지고 로이터에서 해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죠. 관련해서 우자가 로이터 해가지고 나온 유럽에서 뭐 화석 연료 이거 비용이 해가지고 320억 달러 늘어났다는데, 관련해서 우자가 요 기사를 갖다가 한번 또 다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뉴스만 소개하고 넘어간데 우자가 아예 분량을 빼가지고 소제목으로 유럽 다음 단계에 대비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의 왔다리 갔다리 때문에 4월 21일 뉴스 모임에서 독일 해고 얘기에다가 요거 네덜란드 1단계 대응 1단계 위기 대응 1단계 이 얘기를 갖다가 그냥 꼽사리로 끼워서 간단하게 소개한 바 있는데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가 2022년 우크라이나전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1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석유 시장의 왜곡과 실질적인 공급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1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단계에서 뭐한다?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정상적인 공급이 중단될 때 이 1단계가 시작되는데 이 시점부터 석유 부문 자문팀이 정부 내에 구성되고요.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며 상황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대중 홍보 활동이 확대됩니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일반 소비, 운송, 정유, 화학산업, 전략 비축유 배치 및 구매, 전략 비축유 배치가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방출하는 거죠. 이거 등 이런 각 부분별 그룹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자, 그러면 네덜란드 계획에 따르면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지. 예, 네덜란드 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요, 유럽하고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략 비축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네덜란드는 화학석유 재고 관리청, 줄여서 코바, COVA라고 합니다. 물론 네덜란드어니까 다르게 표기하겠죠. 하여간에 네덜란드는 화학석유 재고 관리청이 보유 중인 비축유가 410만 톤, 배럴로 바꾸면 293만 배럴이고요. 코바에서는 약 5개월간의 항공유 기준으로 해서 약 5개월간의 공급이 충분한 양이 비축되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네덜란드에 저장하고 있고요. 여기 저 코바에서 해가지고 올려놓은 이거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가지고 뭐 네덜란드, 여기 네덜란드죠? 예, 여기 네덜란드.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안에 그 보관하고 있는 거, 전략 비축유 중 보관하고 있는 거, 가솔린과 디젤은 네덜란드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항공유와 원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유 중 일부를 갖다가 벨기에하고 독일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안트워프 유명하죠. 뭐 2차 세계대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신 거고, 그 다음 독일에 또 있고요. 참고로 미국의 EIA, 미 에너지 정보청, 여기서는 3월 호르무즈 해협 수송 중단량, 수송이 안 된 거, 이게 하루 평균 750만 배럴이었고 4월에는 무려 하루 평균 91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문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경우는 데이터가 늦다, 업데이트가 늦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4월 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하루 평균 380만 배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사실상 전부 다 이란 수출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란이 미리 쟁여놨던 물건에다가 새로 해가지고 유조선에 선적한 거, 이거 다 합쳐서 쭉 가는 게 하루 평균 380만 배럴이다, 이렇게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수송량이 그래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란 이전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공급되던 것에서 억수로 크게 감소한 거죠. 뭐 이게 크게라는 말 자체가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 줄어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지금 당장 모든 저장 시설, 저장 탱크, 이게 텅 비게 된다. 지금 당장 텅 빈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왜곡이 실제 원유 부족으로 이어지기 전에 네덜란드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1단계 위기 대응 1단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를 갖다가 얘기해 보면,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은 패스할게요. 지금 뭐 떠들게 말하니까. 스티븐 핑크 해가지고 위기 모델이란 건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래 됩니다. 자, 다음 단계를 말씀드려 보면 2단계는 조기 경보 단계로서 공급이 제한되거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심각하며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을 때 2단계가 발동되며, 일반적으로 사회 불안 증가, 상업용 또는 전략 비축유 감소, 그리고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자, 3단계는 어떻게 된다? 경보 단계, 알람을 울리는 단계로서 실질적인 공급 부족 위험이 명확해지고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우선 공급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먼저 돌려야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게 되겠죠. 이 시점에서 정부는 강제적인 수요 감축, 그리고 뭐 까놓고 말씀드려서 수요 파괴지요, 이거나 공급 증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 증대 조치는 사실상 힘들다 보면 되겠습니다. 물량은 공급 자체가 지금 아예 파토가 나가지고 작으니까 누가 그냥 간단히 봐서 의자 뺏기 싸움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물건이라고 뭐 망고 땡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수출량 한계까지다 해가지고 뭐 다 올라갔다, 다 뭐 거의 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자 해가지고 또 말씀드린 바 있고. 자, 4단계는 위기, 진짜 위기, true crisis 단계로
실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재고가 극도로 낮아지며 배급제가 시행되고 수출 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 공급 대상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배분 계획, 아주 그걸 끝내주는 표현이죠. 배분 계획, 그 배급제죠, 배급제. 배분 계획이 수립됩니다. 우짜가 보기에 중국은요 지금 개전 초반부터 이미 3단계에 들어갔다고 우짜계 쪽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상원유 방출을 갖다가 조율했고요. 관련해서 우짜가 또 해가지고 IEA, G7과 IEA의 원유 방출 쇼, 비상 원유 방출해가지고 쇼한다 해가지고 우짜가 본 컨텐츠도 올린 바 있습니다. IEA가 그렇게 했고 독일은 두 달 동안 리터당 약 0.17 유로의 유류세를 인하했고요. 호주는 석 달 동안 유류 소비세를 절반으로 줄여서 리터당 26.3 호주 센트로 낮췄고 폴란드는 유류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고 소비세를 갖다가 유럽연합 최저 수준으로 인하고 가격 상한제 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름값 최고 상한제를 갖다 시행하고 광범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고 매표 추경까지 하고 있고요. 자, 인도는 충격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했습니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네덜란드 정부가 에너지 위기 1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그 충격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고요. 1단계는 석유 문제가 해당 국가의 역량 문제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석유 부족 사태가 당장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급 차질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급 차질이 장기화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그렇듯이 큽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플레이션과 운송비가 가장 먼저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또는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마진과 생산량이 그 뒤를 따르며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기업들이 이번 충격을 더 이상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서 맨 나중에 항상 후행이죠. 이거 노동시장 이쪽은 후행입니다. 데이터가 맨 나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경제적 피해가 석유 공급 손실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역사상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석유 수입국들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마진이 압박받고 생산이 둔화되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몇 분기 동안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을 겪습니다. 따라서 우짜가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 얘기한 건데 네덜란드의 조치는 정책 위반자들이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가격 충돌이 아니라 가격 충격을 넘어서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S&P 500 나스닥 빅테크 실적 앞두고 최고치 마감이 됐죠. 자, 이거는 우짜가 좀 전에 악시오스 쇼한 거 헤드라인 쇼한 것도 말씀드렸고 우짜가 본 컨텐츠로 JP 모건의 미국 이란 협상 관련 투자 전략 리포트 아직 그거로 돼 있나? 회원용으로 돼 있나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우짜가 JP모건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낸 목표 제시가 얼마다 S&P 500을 7,20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우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일반용으로 풀리는 건 모르겠네. 하여간 시간 되면 풀리면 되겠죠 뭐. 자, 넘어가고 신흥시장에 몰리는 돈이다 해가지고 블룸버그 해가지고 스타트 나온 거 해가지고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요즘 코스피도 잘 나가잖아요.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란 전쟁 발발 초기 매도세 이후에 쭉 떨어지죠. 매도세 이후에 위험도 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 프론티어 마켓 여기죠. 프론티어 스톡 여기 됩니다. 신흥시장 주식판 여기 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습니다. MSCI 프론티어 마켓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MSCI 프론티어 어닝 마켓
인덱스 이렇게 있죠. 요 허연 거. 요거의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달러 기준으로 약 10% 상승하면서 4월 해가지고 이렇게 4월 31일, 3월 31일이니까 요 4월부터 해가지고 10% 상승하면서 2009년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상승률을 갖다가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의 약 9% 상승을 갖다가 앞질렀습니다. 이거 투자한 회사들을 갖다 오자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면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가 있고요. 핀텍 에셋 매니지먼트, 핀텍 에셋 매니지먼트가 있고, 이스트 캐피탈 그룹, 뭐 요거 뭐 투자 쪽에 보시는 분들은 뭐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들 자산 운용사들인데, 이 자산 운용사들은 이란전 초기 신흥 시장, 그러니까 프론티어 마켓, 프론티어 스톡 시장,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췄다가 현재 다시 늘리고 있고요. 특정하면 국가로 어떤 게 있다. 카자흐스탄, 앙골라, 에콰도르 등 산유국 채권, 그리고 국내 요인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베트남 주식을 갖다가 주로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MSCI 가지고 국제 채권 지수 해가지고 국채 지수 해가지고 편이 돼가지고 좀 득점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 되니까 언제까지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달리지 않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 가지고 웃자가 이란전이 이제 6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 5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해가지고 이번 주는 매일마다 해서 이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소제목은 5월부터 수요 파괴 본격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선진국들이 공급 확보에 필요한 시간 벌기를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우자가 이거 G7과 IEA의 비축유 방출 쇼 거기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출하면서 아직까지는 수요 급감 또는 수요 파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트레이더들 현장에서 이거 기름 사는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급격한 가격 조정, 가격이 많이 뜰 것 같다, 폭등할 것 같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선물 쪽, 종이로 장사하는 이 선물 쪽 달리 현물 쪽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브렌트유 기준에서 현물 브렌트유가 1배럴에 160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하여간에 임박했다고 트레이더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석유 트레이더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기름 소비는 최소 10% 감소한 공급량에 맞춰서 또 이만 날라갔잖아요. 최소 10%가 날라간 겁니다.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가 감소한 공급량에 맞춰 더욱 줄어들어야 합니다. 소비가 즉 소비 급감 또는 수요 파괴가 되겠죠. 수요 파괴. 수요 급감 또는 수요 파괴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유가로 인해 소비를 줄이거나 또는 두 번째, 정부의 개입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있다. 이게 방법이죠. 예,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수요 급감 또는 수요 파괴 방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유가가 아예 CL이 올라비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개입해서 소비를 억제하는 거. 이 두 번째가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선제적으로 3월부터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기름값을 낮추고 있고요. 하여간에 아시아는 난리가 났지요. 아시아 쪽은 난리가 났지만 우자가 3월 중순에 해가지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G7과 IEA의 비축유 방출 쇼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방의 경우 어떻습니까? 대서양 쪽에다가 물량을 미리 풀어 놓으면서 대서양 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재앙이 없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재명 정권하고 이 더불어하고 하도 이 돈 뿌리고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땜빵쇼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솔린 가격 이런 것만 약간 오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서방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독일 에너지 협회 줄여서 FGE라고 하는데 독일 에너지 협회의 에너지 전환 담당 이사 이거 뭐 정신병 들리다 보니까 맨날 이거 에너지 전환 이 타령 하는데 하여간에 독일 에너지 협회 에너지 전환 담당 이사인 쿠네이트 카조코글루
카조코글루가 되겠네. 쿠네이트 카조코글루는 이사는 수요 감소 또는 수요 파괴는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며 이미 밀려오고 있다. 아시아가 첫 번째였고 아프리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럽은 이미 일부 연료 뭡니까? 6주 지난주에 6주 남았다고 그랬다 들었죠. 일부 연료 항공유 부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독일 에너지협회 이사 쿠네이트 카조코글루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뭐다? 5월부터 수요 파괴가 본격화됩니다. 우짜가 지금까지 본 거로는 4월에 수요 파괴 규모는 하루 평균 250만 배럴이고요. 5월부터는 최소 하루 평균 500만 배럴로 수요 파괴가 진행됩니다. 6월달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하루 평균 900만 배럴로 해가지고 수요 파괴 규모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2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